네, 안녕하세요. 드레인포이링 에트포입니다. 머슬라디아 13화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저기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앉아 계시는 여성 피겨 IFBB 프로 손한나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한나 선수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계시는 분은 손한나 선수의 지금 코치로 활약하고 계시는 빅리 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바디빌딩 매니아들도 많지만은 IFBB 프로 자체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 거 알고 여성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다뤄달라는 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첫 여성 게스트 분으로 모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손한나 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를 언제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네. 2015년도요? 네, 2015년 9월에 딱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시작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체대 입시 준비. 원래는 그러면 원래 운동을 좀 하셨네요? 네, 운동 전공을 하시다가 2015년도에 그럼 2015년도에는 어떤 시합을 목표로 네, 이제 피겨 선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피겨 선수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자 이제 전에 스승님을 찾아가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당시에도 여성 비키니, 피겨, 네. 피지크, 그다음에 여자 보디빌딩 4개 부문이 여성 있지 않나요? IFBB에?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운동을 한다 하면은 제가 이거는 뭐 선입견을 갖고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니지만 비키니 선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피겨의 매력을 끌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여자의 머슬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자가 지닌 네. 머슬. 이제 뭐 유럽이나 네. 이제 독일 쪽에는 근육을 크게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 눈에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서 피규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당시에 빅리 코치님은 여성 피겨 종목에 대해 관심도나 뭐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종목이 피겨, 비키니, 우먼스 피직 다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바디빌딩 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눈여겨보는 선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몰랐고 네, 관심이 좀 없었어요. 여성 피겨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성 피겨가 사실 제가 알기로 여자 보디빌딩이 90년대 초반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 여자 보디빌딩이랑 가장 근접한 그 네. 여성적인 매력을 갖추면서 이제 근육, 머슬이 좀 자리 잡은 그런 피겨 종목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피겨 준비를 하면서 IFBB 프로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피겨 종목을 나가는 것만 생각하셨는지. 첫 대회 준비할 때는 사실 그냥 피규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네. 첫 대회. 네, 제가 이제 피규어로 첫 대회를 나간 게 2016년 나바부터 출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를 많이 봤다 이제 뭐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피규어라는 선수가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단순히. 네, 이제 첫 대회를 뛰면서부터 올림피아 무대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챔피언이 지금이랑 같나요? 아니, 저도 그때는 이제 라토리아 와츠가 알고 있어요. 백인. 아니 흑인이고 야, 라떼가 우리나라 지금 3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새끼. 그분이시구나. 15년까지가 이제 백인들이 예. 피규어에 이제 예. 1등을 많이 했던데요. 당시에 챔피언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챔피언을 봤을 때 첫인상이나 있나요? 어떠한 그런 느낌이나? 그냥 제 기준엔 말 같았어요. 진짜 말을 보는 느낌.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때 이제 지금은 거의 탑 3까지가 흑인이 다 지금은 피겨도. 네, 거의 탑 3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올림피아를 보고 막 이랬을 때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이제 탑 5 안에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제 눈에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같고 다리가 너무 좋고 볼륨감도 그때는 좀. 네.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율과 그 근질인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현재 챔피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현재 챔피언이 그 시드니 길런이라는 네, 선수 시드니 맞죠? 길런. 저는 그 선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허리는 거의 뭐 한 줌에 잡힐 듯하시 이제 얇으면서 어깨랑 뭐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하체의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규어 종목을 저도 이제 관심 갖고 좀 조사하긴 했는데 이제 손한나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피규어 종목에서 중요한 점, 그다음에 빅리 코치님이 생각했을 때 피규어 종목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피규어하면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게 광배근이요, 등 근육. 등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근육의 두께감보다도 네. 남자로 치면 이제 피지크라고 하죠. 네, 맨스 피지크. 네. 등 근육의 넓이, 네. 넓이감 그리고 허리와 등 넓이의 이제 비율, 네. 역삼각이 될수록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궁금한 건 이제 하체는 뭐 어느 정도가 제한적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과하게 크면 안 된다거나. 하체는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피규어는 뭐 하나가 과하면 안 돼요. 이제 등이 넓은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하체 넓이가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피지크나 이제 남자 보디빌딩과는 다르게 네. 이제 다리가 갈리는 모습을 보면 네. 네, 근육 자체의 결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성분들은 쉽게 설명을 하면 남자의 다리는 뭐 이렇게 다각형의 모양이 많이 있다라고 치면 내 피규어는 세로 줄무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 빅리 코치님은 이번에 여자 선수 네. 피규어 종목 선수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 호주에서는 비키니 선수 한 명이랑 우먼스 피지크 피지크요. 네, 우먼 피지크 네. 프로 선수 이제 운동만 같이 했었던 적은 있고 피겨는 처음이에요. 피규어는 처음에 네. 두 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프로 선수가 이제 윤수민 선수가 프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저 계획은 원래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계획은 한국의 이제 IPA 프로 선수들과 프로 무대 시합을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윤수민 선수가 생겼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진행하는 장성엽 선수, 뭐 최진영 선수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프로 시합을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나도 여자 프로 선수로 한 명 이제 코칭을 해서 티칭보다는 코칭이라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여자 선수가 비키니건 피지크건 뭐 아니면 피겨건 프로카드를 따는 데까지는 분명히 혼자서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운동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레슨 어디서 배웠던가 운동을 뭐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네. 스승이 아니라 저는 이제 코칭, 운동을 잘 배운 선수가 프로카드를 딱 땄는데 그 다음부터 이 프로카드를 가지고 해외 시합을 나갈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코칭의 존재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집글을 올렸어요. 먼저 여성 선수. 모집글을 올렸을 때 그때 솔직히 하면 피겨 IPB 프로 피겨 한국 선수들 3명이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이 2시간 먼저 연락 온 손한나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손한나 선수 하게 됐죠. 무조건 먼저 어떤 손한나 선수. 야,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손한나 선수를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피규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중점적으로 손한나 선수를 처음 봤을 때 네. 첫 번째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손한나 선수가 기존에 뭐 요즘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오셔서 네. 처음 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네네. 손한나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 프로 무대에서 좀 활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어떤 점을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 하면은 뭐 대한민국에 다 알고 여자 선수는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분 뒤에는 당연히 이제 훌륭한 강인수 선생님이라는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래 운동을 배우셨고 그다음에 한나 선수도 저한테 올 때 이제 인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감정 그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같이 가다가 스승 제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되 이제 코칭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한간에 제가 이제 손한나 선수를 코칭을 할 때 좀 말도 많았어요. 뭐 이제 뭐 강인수 선생님의 어떤 그 빼온 거 아니냐. 뭐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좀 강인수 선생님이랑 저랑은 뭐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태고 저도 그분의 어떤 뭐 지도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일단은 손한나 선수가 이제 강인수 선생님한테 운동을 배우고 독립을 한 상태에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네. 이제 손한나 선수도 코칭이 좀 필요하다.
티칭보다는 뭐 워낙에 운동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해외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칭이 필요하다 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고 처음 봤을 때 뭐 손흥민 선수는 워낙에 몸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거의 그렇지. 운동도 잘 배웠고 기본적인 틀을 또 잘 배우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딱 손흥민 선수 딱 봤는데 아쉬운 거는 종목은 피겨인데 몸은 약간 우먼 피지크 같은 약간 마른 우먼 피지크 같은 그런 몸이라서 아 이거 체형 교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맞춰서 운동 방법을 싹 다 바꿨어요. 운동적인 측면에. 저는 여기 갑자기 이제 급 궁금한 질문인데 이제 코칭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코칭이란 개념을 이제 손한나 선수도 빅리 코치를 만나면서 거의 처음 이제 접하게 된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칭이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방향을 잡아주고 뭐 해외 시합을 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외국의 코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쭉 봤는데 국내 분들에게는 이 코칭이란 게 익숙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손한나 선수가 먼저 생각하는 코칭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두 분 몇 개월 하시죠? 지금? 우리가 한 4개월 됐나? 제가 10월에 뵙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 거의 5개월 차인 5개월 것 같아요. 지나갔어. 네. 5개월. 5개월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손한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봤으니까 1시간 반씩. 일요일만 빼놓고. 주 5일? 주 6일. 주 6일 주 훈련. 6일. 토요일 날도 하시는 토요일까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다른지? 이게 선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떤 걸 먹고 훈련을 몇 시에 하면 그러니까 그 선수의 바이오리듬을 다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회를 따라가고 이것도 물론 코치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선수 자체를 다 파악을 하고 이 선수가 어떻게 이제 시즌을 이어나가고 그거를 빅리 코치님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게 이제 코치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반대로 그럼 빅리 코치님은 네. 또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코칭의 개념이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네. 또 외국에 누구를 보고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네. 비슷한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뭐 일단은 뭐 해외에 여러 코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호주에 이제 폴 헤슬람이라는 그 호주에서 유명한 이제 그 오래된 코치가 있었고요. 그 코치분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멘토죠. 이렇게 운동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선수를 대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과 사람으로 했을 때 이게 온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따뜻한 그 기온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물론 실력이 갖춰져야지만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만 갖춰도 나랑 또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사실은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레슨 시간이 1시간 반이면 뭐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얘기도 항상 거기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얘기했던 그 바이오리듬이 중요한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과 관계가 어떤지, 뭐 집에 부모님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사사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얘기할 때는 듣는 것만도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친구처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난 손한나랑만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면서 몸도 변하고 아 이 친구가 오늘은 기분이 어떻구나 이 친구가 오늘은 어떻구나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운동 강도를 훈련 강도를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코칭인 것 같아요. 단순히 운동을 뭐 어떻게 해라 외회전해라 내회전해라 당겨라 뭐 홀드해라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안에 심리적으로 같이 하면서 어떤 선수를 좀 더 모티베이션을 계속 항상 줄 수 있는 그게 용기가 됐건 때로는 질책이 됐던 이 사람이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코칭인 것 같아요. 그런 모티브를 받은 건 폴 헤슬람이고 외국에서는 뭐 하니 람버드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멘토로 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있는 뭐 일단 벤 파쿠스키도 있고 그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영향을 네네. 많이 받으셨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손한나 선수는 빅리 코치한테 의뢰했을 때 네. 어떠한 외국 시합에 대한 준비가 주목적이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약점 보완이 주목적이었는지. 제가 코치님께 처음 연락을 드렸던 건 아놀드 호주에 가고 싶어서 아, 진짜 단순히. 그렇지. 내가 그때 모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2019년도에 아놀드 호주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즌 오프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20년에는 꼭 출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코치님이 여자
피겨 프로를 모집한다라고 올리셨고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연락을 드렸던 거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서는 의뢰를 했던 부분이 체형을 좀 더 피규어스럽게 바꾸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의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첫 피규어 선수를 받은 건데 네. 뭐 그거에 대한 공부를 또 그 선수를 위해서 좀 많이 하셨겠네요. 그쵸, 일단 상담을 하고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찾아봤죠. 현재 챔피언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 변천사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 친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몸이 확 좋아졌는지, 그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난 사실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시합도 보고, 그다음에 손나노 선수가 그 전에 앞전에 나갔던 그 프로 카드를 땄던 베이징 대회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후로 프로 데뷔전을 했던 루마니아 프로전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피겨 선수들과 그 선수들의 코칭을 좀 팔로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 손한나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 작은 피지크에 관한 몸이었는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훈련에 대한 것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좀 원해요. 아, 이제 손한나 선수의 체형이 저도 바뀌는 걸 조금 봤거든요. 네네. 좌우 좀 넓어진 거를 느꼈고 네네. 그에 따라서 좀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 현상인지 실제로 얇아진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제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그런 그 광배를 좀 좌우로 좀 넓혀서 네네. 넓은 체형으로 하기 위한 그런 훈련 타겟팅 방법도 있나요? 뭐 타겟팅 방법이 훈련에서, 네.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뭐 일단 기본 운동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벤치 프레스,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뭐 중요하긴 하지만 손한 선수는 이미 앞전에 훌륭한 스승님한테 기본기를 다 배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프로 카드를 획득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 기량과 운동 스킬은 누구한테도 이제 인정이 받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킬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코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손한나 선수는 지금 다이어트는 워낙 잘해. 복근 모양도 이쁘고. 네. 근데 베이징 때 프로 때 딱 사진을 보니까 일단 하체는 코어드는 댄스가 있어요. 사이즈도 있고 한데 아까 얘기했던 세로 분리도가 없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보면은 혹시 과한 중량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과한 중량. 중량. 그러니까 고강도 훈련이긴 하지만 중량을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날리는 동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힘이 분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량에만 또 연연하고 프리웨이트 스쿼트에만 연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허리 그 통 자체도 약간 좀 복통이 좀 두꺼운 거는 레그 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게 물게 되면 복압이 아무래도 가압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프랩 때는 사실은 스쿼트랑 레그 프레스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하고 코르셋을 항상 차용해서 이용을 했고, 복압이 손한나 선수가 베이징 때 그 프로 퀄리파이 때 보면은 복근이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복근이었어요. 그게 약간 우먼 피지크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건데, 피규어에서. 피규어는 뭐예요? 피규어 인형같이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프레임에서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 그거는 뭐 포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계더라고요.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피겨스러운 몸을 하려고 그러면 피겨하려면 허리는 잘록하게 오고 어깨는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고 광배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기를 다 배운 사람한테 조각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미 다 이게 너무 좋은 대리석이야, 손한나는. 근데 이거는 나 이제 이쁘게 조각을 시켜야 되니까. 어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되게 좋아졌다고 사람들한테 평을 듣는데, 어깨 프레스 동작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덤벨 프레스, 숄더 프레스 단 한 번도 안 했어. 네, 변형 동작 운동 하나랑 그다음에 그냥 레이즈 운동, 사르레로 레이즈, 케이블 이렇게만 해서 이제 어깨를 만들었어. 자꾸 제 질문이 근데 네. 광배근 넓히는 광배근 넓히.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랬구나. 네, 저도 광배근 넓혀야 되는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토대가지고 저도 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광배근 넓히는 운동, 뭐 제가 이제 뭐 앵글스 그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립을 이용해서 변형 동작을 해서 타겟을 준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근 3개월 동안 내가 사실 손한나 선수한테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뭐죠? 이 친구는 운동을 하루에 2번씩 웨이트 운동을 꼭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한 번만 해라. 근데 처음엔 불안해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되냐. 그쵸. 갑자기 하던 게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몸이 되고 휴식을 더 취하니까 몸이 변하는 걸 또 이제 아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믿음이 딱 왔을 때 내가 이제 일본에서 성협이 프로를 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한나, 오늘부터 저녁 때 유산소 하기 전에 풀업을 매일 10세트씩 매일 해. 10세트요? 10세트씩 풀업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 11월, 12월 1, 2, 3, 4개월, 거의 5개월 동안 풀업을 매일 해서 이 광배가 나와요.
풀업이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원리가 있었네요. 그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 왜냐면 풀업을 계속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승모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스카플라 여기 있는데 어깨 그 근육 자체가 되게 유연하고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운동 선수들 프로 선수 정도의 레벨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프리웨이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절에 어떤 이런 그 고충은 다 있어요. 다 멀쩡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아픈 상태니까 풀업을 해도 광배로 전달이 안 되고 어깨로 힘이 분산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외국식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운동 코치지 내가 어떤 또 다른 것들을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박대균 글라스톤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내가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일단은 스카플라 어깨에 있는데 어깨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고 승모가 좀 많이 뭉쳐있는 것도 많이 풀어주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광배 운동을 많이 한 거죠. 자, 이제는 좀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호주를 의뢰하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호주를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저는 이제 댓글을 다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네. 유튜브 댓글을 네네. 악플이라고 해도 네. 심한 욕설과 의도적인 그냥 무작정적인 비난이 아니면 저는 삭제를 안 하고 냅두는데 네네. 몇 개를 확인했을 때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뭐 네. 호주를 못 가게 된 일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호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라는 댓글들을 제가 몇 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기서 들은 내용은 제가 판단하고 조사한 바로는 2주 정도의 다른 타국에서 체류를 한 다음에 호주를 네네. 방문하는 길은 있었는데 네네.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네. 뭐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수로 놓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예, 그 이후의 질문은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얘기가 좀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3월 5일이었죠. 3월 5일 날 이제 급작스럽게 프라임 미니스터가 호주 엊그제네요. 엊그저께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한 거야. 이제 한국도 위험 국가에 이제 속하니 한국에서 오는 국적기를 다 이제 캔슬한다. 그래서 사실 그 당일 날 제 지인이 호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3월 5일 날. 이게 우리 선수단이 아니고. 근데 당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캔슬이 돼서 그 친구도 못 갔어. 근데 이제 법은 사실은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요. 사실인데, 팩트긴 한데 한국에서 오는 국적기를 다 이제 막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팩트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14일을 격리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입국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맞아요. 아놀드 클래식이 몇 월 며칠이었죠 정확히? 근데 아놀드 클래식이 시작이 우리가 선수 등록을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일이 16일이에요. 16일이요? 그러면 16일인데 만약 우리가 그날 나가도 그게 발표가 돼서 그날 나가도 다른 나라에 5일날 나가서 14일을 다른 나라에 격리를 하고 들어가도 이미 그 시합은 못 뛰고 두 번째로는 선수의 스케줄적인 측면인데 이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다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떠나기로 했던 날짜는 14일인가 15일인가 17일 17일 캔슬됐죠 그게. 그렇지. 그래서 좀 약간 일찍 들어가서 18일 레지스트레이션 데이구나. 근데 이제 5일날 뛰었기 때문에 14일이면 19일인데 18일날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이제 17일날 아침에 들어가서 18일날 들어가기로 하고 끝나고 들어오는 그런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호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선수단은 아놀드 클래식에 구경 가는 게 아니고 시합을 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시합이 거의 무산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한 게 뭐냐면 이제 호주 정부 쪽에서 14일 날 다시 한번 리바이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줄지 아니면 14일이요? 감소시킬지 3월 14일이요? 3월 14일 날 다시 발표를 한다. 근데 이게 다 14일이 아니라 또 11일로 다시 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다시 아놀드 클래식 그 프로모터 쪽에서 다시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메시지를. 불과 며칠 전에는 일단은 오기만 해라라고 그렇지. 했던 사람인데 오기만 하라 했던 사람도 정부 쪽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반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또 제가 또 호주에서 있었다 보니까 한인들도 지금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었는데 이제 인종차별이 조금 있다는 그렇지.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호주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는 사실은 시합 2주 전에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뭐 경유국이 설사 있을지언정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는 곳에서 그 음식은 어디서 구할 거며 숙소는 어떻게 구할 거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차피 시합을 뛰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이 선수들은 거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어떤 기량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팩트는 뭐냐면 3월 5일 날 이미 발표된 거는 한국에서는 국적기는 다 막혔고 경유를 해서 다른 한국이 아닌 다른 국적에서 14일을 지낸 다음에 호주를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저희 선수단과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비단 뭐 저 때문에 또 이제 오해가 돼서 뭐 백리가 잘못해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글에 대한 해명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또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은 그 댓글을 봐요 공개적으로. 저는 그렇지. 그걸 의도적으로 지우진 않아요. 그때 저도 무슨 일인가 했고.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선수단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고 선수 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랑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였고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로 하는. 자비로 심지어 내가 선수들 비행기 티켓도 내 돈으로 내가 지금 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도 저도 마음이 사실은 사람인지라 다쳐요. 내가 왜 이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1일, 14일 날 리바이스 할 때 정말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만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한나 선수도 지금도 식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하고 그다음에 개인 운동하고 시합이 있건 없건 일단은 18일, 19일, 20일 그 사이에 몸이 짜스로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합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기 힘드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감사하고요. 뭐 힘든 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거 그때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해주셨으면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비니 코치님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한두 개의 글들을 보면은 이게 저도 뭔지 네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 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해명을 안 하면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이 얘기가 궁금해서 얘기를 물어봤고요.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갑자기 안 물어보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 사실 호주 대회가 무산되고 사실 국가적 재난 그 바이러스 그렇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그 상황이 사실 좋아질 것 같지는 안 좋게 보여요. 지금 그 상황이. 그래서 국내 시합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상황도 점점 애매해지는데 손한나 선수 그 호주가 좀 잘못됐다고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궁금합니다. 들었을 때 너무 뛰고 싶었던 데여서 처음에는 네. 너무 속상했고 네. 이게 아놀드 호주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한 번 지나고 그 생각이 한 번 지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게 훨씬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싶긴 좋게 하더라고요. 만든다는 왜냐면 느낌이. 제가 몸이 베스트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했고 네. 그리고 아놀드 호주가 물론 베스트로 몸이 나와야 했지만 제 정말 베스트는 사실 하반기 쪽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원래 네. 본인 베스트. 네, 그래서 성숙한 마인드십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들진 않았죠. 그렇지.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지고 뭐 이제 블랙라이트 대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했었던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코치님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손한나 선수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주니어 친구들도 저는 봤고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뭐 최진영 선수도 있었고 그 좀 많은 그렇죠. 근데 많이 지금 그래요. 일단 뭐 마음은 내려놔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리바이스 됐을 때 다시 또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계속 준비는 끝까지 하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한국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직은 있단 말이에요. 14일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예정대로 그냥 17일 날 들어가서 18일 날 레지스트를 하고 19, 20일 날 시합을 뛰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근데 거기에 너무 희망을 걸진 말되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플랜대로 운동은 해라. 이게 정말로 멘탈적으로 제일 힘든 지금 부분인데 2주가 엄청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겪어내면 이 친구들은 더 정말 성숙한 선수가 될 거고 저도 이 일을 겪고 나면 뭐 어떤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어떤 코치로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많이 힘들고 한데 그래도 멘탈 좀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야 뭐 보디빌딩 미디어로 이제 선수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선수분들은 직접적인 이제 뭐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거고 저는 그 부분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매개체니까 그래도 뭐 상상이 안 가네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그 대한민국 그 열심히 하시는 오인근 선수님보다는 저희가 좀 낫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서 그럼요. 그 오인근 선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다 만만해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러든가 갔다가 정말로 레지스트레이션 했는데 여기 가라 코리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들지. 근데 그걸 어디다 원망을 할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원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국가를 원망하는 건 또 아니고 어떤 대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이제 이끌어 나가고 이걸 어떻게 좀 더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everything's happening for a reason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은 이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상체가 더 좋아졌는데 항상 이 친구의 숙제는 하체가 잘 안 갈려요 막판에. 그래도 지금 요번에 좀 잘 되고 있는데 또 근래에 제가 또 이제 서현태 이제 테라피스트 마사지주 유명한 사람 또 제가 이제 또 영입을 했어요. 그 친구가 또 이제 혈점을 눌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뭔가 가능성을 더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블랙아웃 되고 좀 그랬다가 이거 보니까 다리가 갈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완성을 한 몸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거지. 어쩌면 그렇지. 못 뛰고 절망스럽지만 또 여기에 어떤 또 새로운 사람이 또 한 명 또 영입이 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또 열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다 뜻이 있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한나 선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운동을 막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PT를 배워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 이건 성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운동을 배울 때 이제 보통 남자 성향, 저도 그랬었고 운동을 부딪혀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 남자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부딪혀보면서 뭐 운이 좋으면 혼자 터득하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배워야 되는 그 선생님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여자가 배울 때 네, 여자가 예. 뭐 여자 선생님이든 남자 선생님이든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많은 지식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운동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본인 몸을 컨트롤하고 이제 근육의 움직임, 이제 기시점과 정지점을 파악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하고 티칭하느냐는 이제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 선생님이 남자 회원한테 혹은 여자 회원한테 가슴 운동을 시키는데 본인이 가슴 운동을 할 줄 몰라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또 센터에서 네. 비일비재 볼 수 있지. 여자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배울 때 이 선생님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근데 되게 요새 힘든 부분이네.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그죠. 가서 뭐 센터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SNS로 찾아서 선생님을 차라리.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본인이 가는 센터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진짜 가는 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비키니 종목도 비키니 종목인데 피규어란 종목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이제 포텐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남자인데 이제 골격, 흉곽 자체가 굉장히 좁고 허리통이 막 이만한 사람이 난 맨즈 피지크 프로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네. 않고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에게도 피규어나 비키니 종목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저 같은 체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체형은
비키니도 할 수 있고 피겨도 할 수 있는 체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파악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거기서 저는 피겨를 선택을 한 거였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흉곽보다 이제 골반이나 네, 뭐 발목 이게 하체 쪽이 조금 더 강하거나 이게 하체 비만 뭐 예를 들면 이제 하체가 좀 더 강해요 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비키니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라 그러죠? 골격이 너무 얇지만 않으면 정말 이렇게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고 네 내가 봤을 때 이제 골격에 힘이 좀 있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 카테고리니까. 그리고 이제 어깨나 이런 흉곽이 좀 클수록 이제 머슬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맨즈 피지크처럼 그런. 근데 나는 그렇게 피겨는 그 남자랑 비교하면은 클래스 피지크라고. 클래스 피지크. 클래스 오히려. 피지크. 우먼 피지크가 지금 여자 이제 맨즈 우먼 보디빌딩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먼 피지크가 남자의 그 익스트림 보디빌딩이라면 피겨는 남자로 따지면 클래스 피지크. 타고나는 체형이 거진 한 70% 이상 차지하는. 피겨는 정말로 딱 이렇게 죄송해요 이거 보면은 피겨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피겨예요. 피겨 인형 같아야 되는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무조건 많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데피니션이 다 좋아서도 아니고 정말 고무차력을 빚어놓듯이 피겨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그러려면 생긴 스트럭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포즈 동작이 없겠어. 그냥 보여주고 마는 거니까 라인업에서 다 끝난다는 얘기죠. 봤는데 저도 비키니 뭐 피겨 경기를 저번에 봤는데 진짜 빨리 끝나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하고 딱 비교 심사하고. 나도 요번에 이제 손하나 피겨 선수들을 이제 한번 코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겨 종목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정말로 매력이 있는 운동이에요. 그만큼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도 있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성도 좀 떨어지면서 외톨이로 지내지만 그 안에 또 매니아층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크는 종목이잖아요. 우리 이 스포츠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이 더 큰 거는 피겨 특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키니 도전하고 하지만 피겨는 정말로 스마트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이제 피겨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키니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종목적인 특징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입견보다는 정말 그 피겨 우리 또 손하나 선수 있지만 유명한 안다정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피겨 선수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워낙에 이제 남자답고 막 이러니까 막 그 트랜스젠더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듣고 하는 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좀 더 밝게 빛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고 대한민국 유명한 안다정 선수, 손하나 선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그 좋은 선수들이 이제 함께 이제 같이 뭐 컨텐츠도 좀 하고 서로 좀 몰려서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마련이 됐을 때 이제 피겨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제가 코치로서 한 번은 좀 만들고 싶은 어떤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피겨 종목을 좀 더 이제 또 대중화시키려고. 여기까지 뭐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더 있으신가요? 피규어가 이제 보통 분들은 익숙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근육이 많은 여자들이 걸어다니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시각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피겨 선수들 중에 여성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손재주도 좋으시고 뭐 요리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신기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걸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한국의 이 종목과 이 운동을 더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얘기다. 좋은 그거를 얘기. 조금씩만 다르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결국 감사하고요. 그들도 여자다. 그럼요. 그치요.
그 소리인가요 지금? 그 소리 아닌 것 같아요. 엉뚱한 소리 하셔.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고 갑작스러운 대본 없는 질문에도 다 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머슬라디오 13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FBB 프로 손한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